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아는 것을 더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원했던 바, 목표했던 바와는 반대 방향으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기존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냥 모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모름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오직 모를 뿐. 그만큼 내가 옳으니까 상대는 틀린 것이고 그게 꼰대지 뭐 꼰대가 따로 있나요? 우리 제자 박사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를 해줘서 제가 듣고서 저 스스로도 다 더 잘 정리가 되고 아주 더 감동적입니다. 아이고 벌써 들어왔네. 아이고. 예, 선생님 반가워. 자, 선생님,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와인까지. 아이고 이런 감사할 때가. 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자 건배 한번 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생에 과연 정답이 있을까? 없진 않겠지만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사실 없죠. 그게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말장난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이 말은 절대적인가?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자, 만일 그것이 절대적이라면 절대적인 것이 있으니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앞의 말은 틀린 거죠. 한 면만 보고 이렇다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폭넓고 깊게 새기는 그런 지혜, 그런 통찰을 우리가 좀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발상의 전환의 사례 아니면 이런 역설의 어떤 재미있는 사례가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런 문제를 논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좀 생각을 했고 이리저리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은 좀 원초적이고 심지어 원색적이기도 하지만 밥과 똥의 이야기입니다. 똥 얘기가 조금 이제 뭐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불편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매일 또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우리 테이블이 있는데 식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밥그릇 한 그릇 올려놓고 똥을 또 한 사발 올려놓고 그렇게 밥을 먹기는 어렵겠죠. 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것보다 더 깨끗해야 할 것 같은 우리 몸 안에는 밥과 똥이 함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있는가 했더니 이어져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죠. 자, 입으로부터 입에서 밥이 들어가가지고 위장 소화기관을 거쳐서 이제 항문으로 해서 이제 대변이 똥이 나오지 않습니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밥이죠? 자, 어디서부터 똥인가요? 경계를 가리기 어려워요. 항문 전까지가 밥, 나오면 똥.
그럴까요?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것 같으면 그거 다 훑어내야 되는데 훑어낼 때 항문 전이 아니죠. 그 한참 그 긴 과정이 전부 다 사실은 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경계를 가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밥에서 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 흐름도 있어요. 반대 흐름. 이게 이제 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똥에서 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연 생태계의 거대한 순환, 네, 그 흐름 속에서는 마찬가지로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유기물이 분해되고 무기물로 되고 또 다시 그것이 식물의 그 비료의 원재료들이 되겠고요. 가공을 하지만 가축들 뭐 사람의 것 뭐 다 예외 없이 다 거기에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의 그 자양분이 됩니다. 그 식물을 먹은 또 동물의 또 그 영양소가 되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인간이 또 취합니다. 식물과 동물을. 그렇게 되면 뭐 모양과 냄새는 바뀌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순환해갖고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순환 과정이 우리 자연의 생리고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각을 한쪽만 붙잡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좀 지혜도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밥이 밥만이 아니고 똥은 똥만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근데 선생님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은 실제 눈에 보이는 거는 밥이고 똥은 똥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자리에 놓고 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러지 못해서 지금 뭐 거의 1년 반째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정도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으면 뭐 이런 것이 물려왔을 때 뭐 그냥 과감하게 딱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지금 우리가 당황하고 있고 전 세계 인류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감염이 됐는데 무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너무 빨리 백신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것이 부작용이 있을지 또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알아왔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충분히 우리가 연구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이 현상, 이 상황을 선생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전 시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류의 그 지식의 문명의 축적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지극히 뭐 자연적인 원시적인 현상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 없는 그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 원인이 아직도 뭐 규명되지 않은 채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점에서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관계 조금 한번 돌이켜 봄으로써 인생의 지혜, 우리 가치 찾는 그런 어떤 그 삶의 가치를 좀 이 면을 좀 주목함으로써 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동안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다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빨리 나온 건지 늦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백신도 못 만드네.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그만큼 보잘것없다라는 굉장히 그런 겸손함을 좀 배웠던 시간입니다. 이 오늘날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어떤 위험이라는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베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인간이 만든 위험이다. 그리고 그 위험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치 코로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규모는 전 세계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 피해는 누대전이 된다. 한마디로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 그런 어떤 유전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맞서 싸우고 싶어도 보여야
조심을 하고 맞서 싸울 텐데 마치 투명 인간과 싸우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수무책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알을 더 많이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름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인지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좀 이어서 갑자기 정 박사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인류의 재앙이라는 건 오늘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럼 과거 사람들은 이런 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거를 치유해 나갔죠? 그리고 오늘날 다시 우리가 암과 모름 관계에서 또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참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을까? 그러죠. 역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했을까? 뭐 인류가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힘 이런 걸 뭐 좀 찾아 나서겠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화도 뭐 그런 배경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런가 하면 뭐 주술이라든지 또 뭐 심지어 미신 같은 것도 그런 것들과 씨름 속에서 뭐 펼쳐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런 이제 과학이나 의학을 필두로 해서 학문적인 지식이 인류 문명을 더 발전시키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유하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문명사회의 공동된 목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눈앞에서 겪고 있는 것, 속수무책처럼 겪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을 더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원했던 바, 목표했던 바와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뭐 기후 변화 얘기도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가 뭐 작지 않은 거지만 그걸 포함해서 생태 파괴라는 문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살고자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거꾸로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현실로까지 다가오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진단하고 있고 미래학자들 다 같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이런 지금 우리 이 팬데믹 시국에서 또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인생의 지혜, 인생 가치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책 중에 알미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이런 책도 있는데 혹시 그 책이 그런 좀 말씀을 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 시인이죠. 그 푸시킨의 그 식기 첫 구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제가 그 첫 구절을 갖고 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진짜 삶이 우리를 속이는 건가? 사실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 삶이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좀 만들어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그 아는 것,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무슨 얘기냐. 삶을 위해서 알을 열심히 우리가 키웠는데 그러한 그 아는 것,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 삶이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뭔가 또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읊어주지만 그것이 엄연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많은 경우에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증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삶을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시행착오 이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도 일으키고 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알미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알면 기존의 지식 이미 있는 거 그걸 머리로 아는 거라면 삶은 기존에 있다기보다는 겪어가면서 뭔가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좀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좀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런 말씀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철학개론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지식과 지혜의 대비. 그죠? 그런데 지혜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새롭게 겪어가는 삶에서 이 기존의 지식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닥쳤을 때 그건 삶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면서 벌려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뭐 기존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간의 지식을 포함한 온갖 그 삶의 체험, 경험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조하고 또 관통해내는 그런 나름대로의 통찰을 우리에게 좀 제공해 주지 않나 싶어서 그런 뜻에서 지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건가라고 했을 때 지식은 대부분의 경우
알물 늘려가는 것이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면 지혜는 거꾸로 그 대답에 대해서조차도 다시금 묻는 거죠. 그 대답이 어제까지는 정답이었고 작동했는데 오늘 작동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답을, 새로운 대답을 필요로 할 텐데 그럴 때 그것을 조금은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관조하고 관통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지혜는 차라리 거꾸로 그 대답에 대해서 물음을 던짐으로써 좀 우리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지식은 대답의 형태로 우리에게 좀 자리 잡고 있다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고 그 물음 속에서 물음을 점점 더 갈고 다듬음으로써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그 해안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삶에서 겪는 문제, 눈앞에서는 그게 최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삶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이전의 문제는 또 작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대답 없이도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음만 가지고도 물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물음이 커지면 작은 물음은 그 큰 물음 안에 들어가 버려요. 해결이 아니라 해소의 방식으로.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삶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많은 경우는 해결보다는 작은 물음이 더 큰 물음 안에서 해소됨으로써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삶의 그런 꼴이고 어리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취지로 지식과 지혜를 좀 구별해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는 그 유명한 그 공자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국에서 공자는 만세지사표라 그래서 만대에 걸쳐서 선생님의 하나의 표범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태묘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아이 저 추인지자 이제 그 공자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인데 저 추나라 놈이 언제 저게 예를 아는가? 그 지식 많이 안다고 했는데 지레호 한자로 예를 아는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것이 예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매번 묻는 것, 매사문. 이것이 예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야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공자의 삶도 역시 물음의 연속이었구나. 우리에게 답을 준다기보다는. 저는 말씀드리면서 지식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쌓아가고 더 많이 축적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의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나가면서 한마디로 그 지혜 안에는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바로 이런 지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늘 새롭게 부정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한마디로 부정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무조건 많이 알아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 너 모르면 어떡하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모르면 다 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할 거라고 생각해 왔으나 이제 모름에 주목한다면 그 모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안다는 것도 좀 갈래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어쩌면 아는 것도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굳이 제목을 좀 붙이자면 모름에 비추어진 알의 모습이랄까 갈래랄까 이렇게 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건 이제 과거로부터 주어진 그런 알미겠죠. 그런가 하면 아직 알지 못하는 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래를 염두에 두지만 현재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알 수 없는 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하는 그런 형태의 그 알의 모습이죠.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알. 그 모름에 비추었을 때 알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현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알. 그런가 하면 미래는 아예 알지 못하는 알. 이미, 아직, 아예 이렇게 말로 표현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리고 이미는 과거니까
예, 과거에 잘못 알고 있는 거. 근데 현재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또 알아가야 하는. 알아갈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나 네. 앞으로 미래는 아예 알지 못하는 암.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것. 서양 철학사에서 근대 철학자 중에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 경구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작품을 쓴다고 이제 신기관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작품을 썼죠. 이제 거기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도 제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신봉하고 전적으로 그냥 신뢰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한 이제 진단과 함께 네 개의 우상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표현을 씁니다. 그 네 개의 우상은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 종족의 우상, 또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뭐 각각을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은 종족끼리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겁니다. 뭐 사실 우리 인종 갈등이 다 그런 문제들이기도 한데요. 그들 사이에서는 아하면 어하고 통하는 것이죠. 뭐 같은 언어, 문화, 뭐 생활, 관습 이런 것이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옳은 것인데 다르면 그냥 다르고 마는 게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그 관점이죠. 동굴의 우상은 동굴은 이제 깜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빛이 살짝이라도 비치게 되면 비춰지는 부분만 우리가 이제 보여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비춰지는 부분만 가지고 동굴은 이렇게 생겼어. 그 안에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라고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해가 하루 종일 이제 돌면서 계속 달리 비친단 말입니다. 그 오전에 봤던 사람의 그 모습, 오후에 봤던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오직 동굴은 내가 본 동굴은 이래. 아니야, 저래. 라고 이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싸잡는 그런 이제 잘못을 또 이제 벌리게 된다는 게 이제 그 동굴의 우상이 되겠고요. 시장의 우상은 뭐 시장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왁자지껄 떠들어요. 자기 딴에는 의사를 이렇게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이제 다르게 듣는 이제 그런 오류들인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극장 그러면 우리가 극장에서 이제 뭐 영화도 보고 쇼도 보고 또 뭐 강연도 듣고 그럴 텐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은 뭐 전해지는 메시지는 언제나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저 성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을 또 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극장의 우상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서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사실 종족의 우상 같은 경우도 좀 큰 틀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 지구 생명체들은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입장에서만 지구를 살핀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잘못 알고 있었으니 아직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알아가야 할 아직 알지 못한 암이니까 앞으로 알아가야 되는 그런 암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알아간다고 해도 아예 알 수 없는 알미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모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자, 모름에 대해서 한마디 하기 전에 살짝 건배합시다. 네. 당연히 모름도 이제 상응하는 방식으로 단계가 있을 터인데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냥 모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안다고 생각하죠. 물론 당연히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뭐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종교적인 신앙이라든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만큼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모를 것이 없어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데 모르는지를 모르니 다 안다고 이제 착각하는 그런 것인데 이 지점을 놓고 이제 우리 그 선현께서 요즘에 우리
한국의 그 대형 가수가 한번 불러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또 회자되었던 분입니다. 테스형으로 불렸던 분인데요.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 이분이 2,500년 전에 일찌감치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문제를 찝어가지고 봐라. 그러네. 모르네. 너나 나나 다 같이 모르네. 그런데 너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너희들과 나 사이 차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 주제 파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점점 더 확장시켜서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이르고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단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단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모른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을 모르니 다 안다고 착각한다. 이걸 일깨워서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모름과 알미,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충돌해요. 여기서는 모르는 것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을 늘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 거랑 좀 연결해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그러니까 암과 모름을 나눈 이후에 일단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진짜 모르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모른다는 걸 안 다음에 그 모르는 걸 좀 알아보자 했더니 그게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예 알 수 없는 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까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또 공자도 그 아주 나대기 좋아하는 자로라고 하는 제자한테 맨날 안다 그러니까 하루는 불러서 자로야 뭐 내가 너한테 그 유명한 말이죠. 안다는 걸 알려주마. 안다는 거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그리고 얼마나 모르는지도 얼마나 중요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는 것인지도 모르게 된다고. 이 단계가 되면 그저 내 알미 적다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겸손한 수준으로. 자, 그 세 번째 단계 막연하죠.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그 단계. 만일 그것이 없다면 두 번째 단계는 모르는 것을 줄이고 알을 늘려서 뭐 알의 궁극에 이르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그 알을 아주 최고의 것으로 최대의 것으로 절대화시키는 그런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당신들과 비교해서 가장 적절한 것이야, 옳은 것이야 라고 스스로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하고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유혹이랄까, 맹점이랄까, 그런 것에 대한 그 경계 장치로서의 뜻을 세 번째 단계, 즉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그런 모름, 아예 알 수 없는 암이라고도 뭐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지는 그런 그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만으로도 불충분하다. 첫 번째와 견주었을 때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순의 자가당착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으니 그것에 대한 경계장치로서 이 세 번째가 충분히 뜻을 지닌다. 그런 것을 뭐 철학에서는 종교학에서는 한계 개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캐서린 힐츠라고 그 오류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쓴 학자가 있어요. 그 테드 강연에서도 틀린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Being Wrong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그분의 분석이 상당히 재밌어요. 우리 오늘 얘기랑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의견하고 달라요. 다른 것뿐인데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틀렸는데 1번 단계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몰라요. 아, 정보가 부족한가? 정보를 많이 주는 거죠. 우리 말대로 기존의 지식 정보를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럼 나랑 정보가 똑같으니까 이제 바로 말하겠지. 내 의견에 동조하겠지. 그래 놓고 줬는데 여전히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준 정보를 이해 못했나?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좀 떨어지나? 이렇게 약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친구도 나만큼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친구, 훌륭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거를 내가 준 정보를 이해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보도 줬지. 그다음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그런데도 또 다른 의견을 낸단 말이죠. 저거 의도가 있구만. 저 나쁜 놈, 저거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렇게 우기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알과 모름에 그렇게 밀고 당기는 관계를 주목하게 되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그냥 그저 다른 것으로 두지 아니하고 틀렸다, 틀림으로 보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쁘다라고까지 네. 그렇게 뭐 왜곡된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뭐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리안들 있잖아요. 막 칸티안이다, 헤겔리안이다, 무슨 주의자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박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슐츠는 보통 사람들은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상식인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간 것 같아요. 틀림을 나쁘다고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내가 옳으니까 상대는 틀린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밀고 나가면 이 나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쁨이 증오로 가고 증오가 혐오로 가고 그다음 이게 폭력으로 갑니다. 폭력뿐만입니까? 전쟁이나 살해나 폭력이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은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맞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나는 사실 그 알매에 있어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내가 받아들일 때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 혐오와 폭력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는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삶을 치유하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후생이 가회라고 저희 말씀을 훨씬 더 아주 풍부하고 폭넓게 인생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정말 사회를 또 국제적인 뭐 갈등 관계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폭넓은 지혜로 잘 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암과 모름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서 모른다는 것에 주목하면은 흔히들은 그냥 인식론, 철학적 용어를 쓰셨는데 인식론 정도로 이해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 삶의 윤리적 문제와 국제사회 질서의 이런 문제까지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야 그럼 아예 알 수 없는 암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죽음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다. 체험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 불가능한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한계,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한계로서 죽음을 많이 말합니다. 그것을 아예 알 수 없는 것과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삶의 모습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고 어떻게 갈지 뭐 참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불가피성만큼은 가장 확실해요. 알 수 없는데 또 확실합니다. 참 오묘하죠. 이 대목에서 저는 우선 먼저 저희 경험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40여 년 전쯤에 제 2살 아래 그 동생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뭐 상상도 하지 않았죠. 그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니까 뭐 그런 상상을 하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벌어지는 거죠. 뭐 충격이란 말이 모자라고 저는 그때 뭐 실어증까지 좀 겪을 만큼 상당히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온 가족이 다 그렇게 지냈고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통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득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뭐 너도 죽지 뭐 당연한 건데 뭐 그게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아끼고 친하고 가까이 지냈던 그 동생의 죽음으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 자기 자신 속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던 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그 절절한 체험과 아픔과 고통의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죽음은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제 자신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죽을 건데 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죽는다는 것이 오히려 나를 그 이후에 나를 살아가게 한 것이죠. 말하자면 죽음이 그죠? 나의 죽음이 나를 오히려 살리어 왔다라고 제가 감히 좀 체험적인 차원에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한 거죠. 안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평소에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한참 죽음은 저 먼 뒤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떠한 상황에서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 그때서야 조금 힐끗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삶과 죽음 이렇게 명사로 쓰게 되면 반대말이죠. 그런데 요거를 살짝 바꿔서 동사로 그것도 좀 진행하는 동사로 쓰게 되면 살아간다, 죽어간다 같은 말이 돼요. 앞에 명사는 반대말인데 이렇게 진행형 동사로 바꾸니까 같은 뜻이 됩니다. 같은 말이 돼요. 참 절묘하죠. 그것이 벌써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관계를 새롭게 보도록 제대로 보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말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렇죠. 우리 뭐 몸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세포들, 겉에 피부나 속에 장기, 뭐 뼈 등 모든 것들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가 뭐 다 잘 아시는 대로 태어나고 죽고 하죠. 그러면 나름대로 단계를 거칩니다. 모든 세포가 이전의 세포가 그 생성 소멸을 다 거쳐서 과거의 세포가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바뀌는데 7년이 걸린대요. 그러니 우리 나이로부터 7년 전에 세포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어. 세포로 보면 다 죽고 계속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생성 소멸을 삶과 죽음을 우리 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연만 이렇게 살고 니네들은 따로 살아라고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몸이 가르쳐주는 그 정말 반대인데 한게 얽혀져 있는 그 역설의 지혜를 그런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냐 싶고요. 뭐 예를 들자면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생명에서 왔어요. 생명체 아닌 것이 있나요? 다 가공을 할 뿐이지. 그런데 그 생명체를 생명체대로 먹는 것도 있긴 있지만 산낙지 같은 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또 뭐 표현이 그렇지만 죽여서 가공해서 먹지 않습니까? 죽음을 먹어요. 죽음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살려요. 그 역설의 관계,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역설의 관계를 가장 최대 절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몸의 역설, 삶과 죽음이 얽힌 몸의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삶의 지혜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죽음을 기억하라. 뭐 메멘토 모리라는 그 라틴어 표현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회자되고 그렇게 하죠. 뭐 다 잘 아시는 규절일 터인데 저는 그 규절을 처음에 이제 딱 들었을 때 아니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의 일을 기억하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그 씨름을 거치면서 그 말의 뜻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새삼 진짜 소스라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세포들이 태어나고 죽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살아간다와 죽어간다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의 유희가 아니라 생명 현상이 이미 이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이미 과거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그 죽음으로 향하는 생성소멸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으니 이미 죽음은 진행되고 있었으니 그렇게 이미 진행되어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갈 것을 기억하라. 과거의 사건이니까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지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그걸 기억하라라는 그런 아주 깊은 오묘한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저 살려고만 할 때 하고 정말 죽음을 생각해서 살면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문제들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죽음을 떠올리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그저 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게 되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사수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수에도 이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조신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렇게 참 뭐 사소할 것이 오히려 사소한 것으로 글자 한자 차이지만 뭐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 있어요. 사소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넉넉함, 그런 여유. 그래서 결국은 뭐 자유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삶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진짜 그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임사체험이라는 걸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되게 놀라운 건데 죽었다가 그러니까 의사가 분명히 사망 통지를 했는데 사망 선고를 했는데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 살아난 사람들 중에 한 10% 정도가 나름 죽었을 때 경험이란 걸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 경험을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뭐 각자 믿는 종교라든가 신념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삶이 그 이전과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내 그동안 왜 더 사랑하지 못했나? 왜 더 배우지 못했나?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요.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 죽음뿐만 아니라 우주도 그렇거든요. 우주를 나가서 우주 비행사들의 그 연구한 또 논문이 있습니다. 오버뷰 이펙트라고 조망 효과라고 번역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우주 비행사를 연구했는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도 있듯이 그러면 이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지구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싸우고 지지볶고 그렇게 막 살았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지금 삶에서 죽음을 기억하고 또 아예 알 수 없는 암,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선생님께서는 이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죽음은 참 우리 삶에 불행한 사건이고 가능하면 잊고 싶은 사건인데 그걸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 그것을 어떻게 더 넘어설 수 없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한계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죽음의 거울에 내가 모르는 죽음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삶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소할 것을 사소한 것으로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넓어지는 지혜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좀 새겨볼 수 있지 않겠냐 싶어요. 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이유가 우리가 모름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서로가 모름을 인정할 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사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꼰대지. 뭐 꼰대가 따로 있나요? 자기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걸 타인에게 강요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꼰대죠.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한 분이 계신데 그 숭산 스님이라고요.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살아있는 세계 4대 생불, 지금은 이제 입적하셨지만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았던 분이신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모를 뿐. 그런 얘기를 하셔. 오직 모를 뿐. 멋있는 표현. 예, 그저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예 알 수 없는 암,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직 모르니까 그런 걸 가질 때 독단에도 안 빠지고 그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뭐랄까 아까 2번에서 1번으로 타락하는 그런 걸 막아준다는 거 상당히 참 정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 제자 박사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를 해줘서 제가 듣고서 저 스스로도 다 더 잘 정리가 되고 아주 더 감동적입니다. 삶의 길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서 오늘 참 좋았습니다. 정말 여러분과의 이 대담이 정말 참 즐겁고 재밌고 또 아주 뜻이 깊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좀 와서 해야지. 마지막으로 짠 해야지. 아이고 감동이어서.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관심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 정말 제자된 특권으로서 좀 더 깊이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